기본적 치료 세팅. 필자가 앞서 제시한 전반적인 치료 방향은 수정된 정신분석 절차이지만 치료자가 기법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지키고 전이의 발생 기본적 의미는 제한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전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치료는 표준 정신분석 세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내담자가 카우치에 누워 자유연상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보이어, 프로시, 지오바치니 맞죠? 지오바치니도 이 방법을 선호하였다. 표준 정신분석 세팅을 견지하는 것이 좋은 점은 중립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면 면접과 달리 분석가의 익명성이 보호된다. 정신분석 세팅은 분석가가 역전일을 행동화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역전일을 행동화하는 것은 심하게 퇴행된 내담자를 분석 치료하는 데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표준 정신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많은 경우 필자는 대면 상담으로 치료하기를 선호한다. 그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퇴행이 많이 된 내담자일수록 따라서 원시적 성격 방어가 지배적일수록 내담자의 행동에서 비언어적 측면이 지배적인데 대면 상담에서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인 측면을 좀 더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는 원시적 방어를 구사하는 심한 성격 병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열, 투사적 동일 시 전능, 평가, 절하와 같은 원시적 방어 기제가 분석 중 언어적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에서도 흔히 표현된다. 또한 때이른 전이적 퇴행이 치료자와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므로 첫 번째 회귀에서부터 내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성격 병리가 신경증 수준에서 경계선 수준으로 갈수록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이 전체 자료에서 좀 더 많은 측면을 차지하는데 대면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상호작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속에서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행동 자료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의 가장 큰 위험은 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 쪽에서 치료자에 대한 통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치료자가 카우치의 뒤에 앉아서 하는 것은 치료자나 내담자 모두 전이와 역전이 자료에 지나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데 대면 상담을 하면 이러한 보호적 측면이 줄어든다. 그리고 내담자가 치료자의 현실적 특징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하여 일련의 방어 기제, 특히 투사적 동일시나 원시적 이상화와 평가 절하 등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가 치료자를 좀 더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이점도 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치료를 대면 상담으로 할 것이냐, 대면 상담이라고 하는 얘기, 요새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 때문에 대면 상담이라고 직접 만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대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카우치에 눕지 않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상담을 여기서 대면 상담이라고 번역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원래는 카우치에 눕는 게 정신분석의 정통적인 방법인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각자의 취향으로 보여요. 정신분석가들도 가능하면 카우치에 눕기를 권하긴 하는데 본인이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냥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겠죠. 어쩌면 그냥 카우치에 눕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면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여요. 치료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대해 필자가 처음 내리는 지시는 무엇이든지 이 시간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연상을 강조하기보다 필자는 내담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고 솔직하게 의사소통할 것을 강조한다. 필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담자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필자는 내담자가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측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초기에는 주로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분명히 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저항에 대해서는 표준적이고 해석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에는 고르게 떠있는 주의를 유지하며 경청하기 어렵다. 이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많은 경우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이것이 분석적 자료와 모순되거나 잘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분석가를 컨테이너로 보는 비혼의 개념이 내담자가 내놓은 자료를 조직화하는 치료자의 기본 임무를 공식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치료자가 언제나 내담자의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모순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 표현 속에서 혼란된 것은 무엇인지 등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지배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우세한 이 자료는 내담자의 전체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발생 기원적인 자료를 다른 제시된 자료와 분리하여 너무 일찍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1차 과정 사고가 의식 수준에 나타나고 원시적 정서적 자료가 이와 역동적 구조적으로 관련된 다른 자료와 분리되어 표현될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진다. 원시적 자료를 다루기에 앞서 치료자는 항상 이 내담자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것일까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항상 그 대답은 종종 치료자가 기이하고 모순적인 의사소통을 내적으로 동화하여 전체 자료가 내담자와 치료자 간에 이해할 만한 인간적인 소통으로 환원될 수 있을 때 찾아진다.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발생 기원을 지적으로 재구성한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내담자 측면에서는 원시적 환상과 관련된 현재의 갈등을 뒷면하지 않고 그러한 환상을 충족시키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종 모순적이고 기이한 의사소통은 치료자의 내성 노력을 어렵게 한다. 바로 그러한 때 치료자는 그가 내담자에 대하여 관찰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다는 것을 내담자와 함께 나누어야만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때까지 치료자가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자료를 직접적이고 권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과 대조된다. 권위적으로 해석하면 내담자가 원시적으로 이상화하고 치료에 대해 마술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더 커진다. 심리치료는 내담자와 치료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는 경계선 내담자가 전이에서 유화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좌절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내성이라는 말은 인트로스펙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안에서 치료자의 내성 노력을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능력이죠. 셀프 어널리시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성은 치료자의 내성이라고 한다면 치료자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기,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내기 어렵다는 얘기가 할 수 있길. 치료자의 내성은 인트로스펙션이면 자기의 역전위를 살펴야 되는데 자기 역전위를 잘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모순적이고 기이한 의사소통을 내담자가 하는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알아듣지 못해서 자기 안에서 이걸 리플렉션이라고 바꿔본다면 성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자기의 역전이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자기 성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뉴라틱한 환자들은 저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들어오면서 이분 안에 있는 어떤 코어 이슈들을 알면서 이분들을 상담을 해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들은 해리된 상태에서 여러 정서나 생각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이분들 통합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통합이 돼 있지 않다. 이분들의 자기의 표상이란과 또 대상에 대한 표상 자체가 분리돼 있다고 하는 것, 분열돼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이분들 자기 스스로가 통합돼 있지 않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표상 자체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상담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 혼란이 결국은 내담자한테 있는 혼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분들 만났을 때 굉장히 고생했던 이유가 제가 원래 법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나 논리적인 접근이 제일 편한 사람인데 이분들은 열심히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걸 참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엔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한 1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언제 태어났고 그때 국민학교는 어디를 가고 이 얘기 수없이 반복하는데 워낙 말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얘기를 내가 통일되지 않으니까 내가 기억해낼 수도 없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사람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적고 있었어요. 이 사람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어 몇 살 적는데 몇 달 지나서 또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다 무효가 돼요. 그거 자체가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자꾸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혼란인데 이 혼란을 내가 통합해 내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이 혼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수법이자를 받거나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건 이분의 혼란을 내가 통합해 내려고 하지 말고 혼란 속에 같이 있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 내가 이해하려고 통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분 자체가 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 통합해야 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익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뼈대를 좀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예요. 없던 형제가 튀어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내담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특히 의미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혼란스러운 점이나 모순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치료가 지속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러한 혼란과 모순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내담자를 자극해 나가면 내담자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원시적 방어 기제와 편집적 혹은 우월적 공포로 인해 내담자는 치료자의 탐색을 공격이나 거부로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치료자의 개입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해석해야 한다. 프로시 그린손이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치료 시간에 내담자가 어떻게 지각하였는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특히 치료자가 말한 것의 의미를 내담자가 마음속에서 잠재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해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컨버그가 하는 얘기는 해석적인 접근을 할 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컨버그도 내담자를 이런 혼란과 모순이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대로 내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내가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당신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해석하거나 하는 경우에 내담자들이 훨씬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이것을 이런 과정을 여기서 컨버그 얘기를 이대로 한다면 혼란과 모순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내담자를 자극해 나가면 내담자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임상 경험이죠. 그리고 원시적 방어 기제와 편집적 혹은 우울적 공포로 인해 내담자는 치료자의 탐색을 공격이나 거부로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게 현대정신분석에서 하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를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치료자의 개입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해석하겠다고 나오죠. 이 부분이 컨버그의 접근 방법과 현대정신분석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때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정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걸 조이닝하거나 미러잉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가 해석을 하는데 더 불안해하거나 그런 현상이 없이 공격당한다고 느끼지 않을 그 시점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날 때까지 해석을 미루었다가 이분들이 충분하게 해석을 수용할 수 있을 때 해석적인 기법을 사용하는데 컨버그 입장에서는 이 해석을
앞당겨서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강하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 증대하고 이분들이 치료자의 개입을 공격이나 거부로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 뭐 이거 이해하시면서 따라가 보죠. 종종 내담자는 치료자의 말을 원시적 전이 소망을 충족시키는 마술적 손길로 이해한다. 따라서 내담자가 치료자의 말을 하나의 가정으로 두고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더 탐색하지 않고 직접적인 전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석해야 한다. 치료자의 언급에 대해서 내담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가 어떠한지를 해석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 갈등이나 어떠한 전이가 일어나는지를 해석해 가는 모든 작업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담자가 치료자의 개입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렇게 계속 명확히 하면 비록 내담자는 종종 더 불안해지지만 그렇게 해석을 계속함으로써 치료자의 주기능이 내담자의 관찰하는 자아를 활성화시키는 것임을 확실히 전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해석을 계속하는 것은 치료자가 언젠가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내담자가 치료자의 개입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치료자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불안을 유발하지만 새로운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자유가 증가한다. 또한 치료자는 만약 그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이라면 그가 잘 모르겠는 것, 혼란스럽다는 것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져오는 주된 결과는 서로 해리되어 있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조각난 내담자의 갈등 측면이 원시적으로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의미 있는 부분으로 서서히 통합된다는 것이다. 대상관계의 각 부분은 어떠한 자기상과 대상상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주된 정동 경향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이러한 부분은 전이에서 활성화된다. 그리고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이런 부분이 관련된 다른 혹은 모순적 부분과 해석되고 통합될 수 있을 때 특히 리비도적으로 점유된 부분과 공격적으로 점유된 부분이 통합될 수 있을 때 전이를 훈습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경계선 내담자에게 특징적인 원시적 방어 기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시작된다. 다음에 예시하는 사례는 내담자가 모순된 언어적, 비언어적 자료를 의미 있는 인간적 상호작용으로 통합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 있는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내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또 간헐적으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처음으로 자신이 남자가 되는 성적 환상과 페니스를 가지는 환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같이 되는 환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치 지루한 것처럼 초조하게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것 같은 몸짓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을 보고 필자는 혼란스러웠다. 내용은 중요하게 보이는데도 마치 전혀 그녀와 상관없다는 듯이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회귀의 시간과 관련된 다른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필자는 그녀에게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필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물었다. 그녀의 태도는 급변하였다. 다소 거부적인 어조로 그녀는 필자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필자가 그녀의 행동과 그녀가 시계를 쳐다보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필자가 다른데 주의가 가 있고 그녀가 말한 것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필자는 그녀 자신의 행동, 그녀가 몇 분 전에 보였던 반응을 필자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필자가 정말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필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자신의 환상을 계속 찾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그녀의 성적인 환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생각한 것이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만약 필자가 그 자료에도 관심이 없으면 그녀로서는 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가 필자의 사무실을 떠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녀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지루함과 짜증 속에서 그녀가 내적으로 이 시간을 평가절하한다는 것이 또한 드러났다. 이는 필자를 무관심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이기도 하였다. 그녀가 필자를 거리 있는 사람으로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이에서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징후였다. 그리고 그녀의 성적 환상은 결국 한편으로는 필자의 페니스를 가짐으로써 필자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필자에게 사람과 보살핌을 받고 싶은 소망에 대한 방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자의 소망과 보호에 보답하기 위하여 성적으로 필자에게 응하려고 하는 소망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이 내담자의 기본적인 피학적 패턴이다. 또한 이 예에서 생각과 행동 및 감정이 해리되는 분열 기제와 투사 기제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함축적으로 필자의 전체적인 정서적 반응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자료를 담으려고 필자가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시간에 직접적이고 감정적으로 중요하게 일어난 것을 통해 치료자가 지배적인 전이 구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자기상, 대상상 및 그에 담긴 정동을 명확히 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진단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기 치료에서는 서로 분열된 내담자의 자기 개념과 서로 분열된 중요한 타인 표상을 진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와 대상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내재화된 대상 관계의 전체 세계를 통합하는 것은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전략 목표이다. 내담자와 의미 있는 대상 간의 환상의 혹은 실제 인간관계와 이와 관련된 정동을 통합하는 것이 이 작업의 또 다른 측면이다. 내담자의 정동 소위는 어떠한 내재화된 대상 관계에 대한 리비도적 혹은 공격적 저뷰를 나타낸다. 그리고 분열되고 조각난 정동 상태를 통합하는 것은 분열되고 조각난 내재화된 대상 관계를 통합하는 것에 수반되어 있다. 다음의 예는 원시적으로 내재화된 특정한 대상 관계가 전이에서 활성화된 것을 보여준다. 내담자는 18세 소녀이다. 치료 중에 갑자기 그녀는 전에 그녀에게나 필자에게나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해 보였던 것을 단조롭고 주저하는 말투로 이야기하였다. 갑자기 필자는 내담자가 무관심하고 지루한 인상을 주는 것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만큼 필자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서 자꾸 산만해지는 것과 투쟁하고 있었다. 필자가 이 문제를 아무리 내담자와 명료화하고 탐색하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하여도 내담자를 다른 곳으로 이끌지 못했다. 한동안 좌절과 실망만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어느 순간 전혀 그 자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필자는 포기해버렸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필자가 드러누워 버리자 상황이 갑자기 변화했다. 내담자는 하나의 직접적인 현실 상황, 즉 어머니 방문에 대해 강력히 도와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내담자는 이 방문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달라고 했다. 필자는 내담자가 제기한 문제들을 대부분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느꼈다. 그녀가 도와달라고 하는 언어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필자는 점점 더 인내심이 없어지고 내담자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꼈다. 그 순간 필자는 역할의 반전이 일어났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전이에서 상연되었음을 깨달았다. 내담자는 처음에 그녀의 어머니 상을 상연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멀고 냉담하며 무관심한 분이었는데 내담자는 어머니에게 제발 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이해해달라고 빌곤했다. 필자는 처음에는 의미 있는 관계를 소원하는 아이, 좌절되고 요구하는 아이로서의 내담자의 자기상을 나타냈다. 그러다 필자는 무관심하고 거부하는 어머니 위치로 밀어 넣어지고 내담자는 좌절되고 요구하며 고집스러운 아이로서 자기상을 연출하였다.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자 어머니에 대한 내담자의 갈등에 즉각적으로 좀 더 날카롭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담자가 때로는 요구하고 화내고 탐욕스러운 아이같이 행동하고 때로는 남을 경멸하고 거만하며 거절하는 어머니처럼 행동하면서 스스로 이 갈등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전자는 내담자의 오래된 자기상이고 후자는 내담자의 자기상에 상응하는 대상상이다. 이 두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좀 더 많다. 이 두 사례는 모두 치료의 초기 단계였다. 첫째, 경계선 내담자의 치료에서 전이는 즉각적으로 주요한 저항이 되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연적이거나 잠재적인 부정적 전이 징후는 곧바로 치료 동맹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에 전이의 부정적 측면을 지금 여기에서 해소함으로써만 치료 동맹, 작업 동맹은 강화될 수 있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 그렇게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전이를 작업하는 것은 내담자의 관찰 자아를 강하게 하고 동시에 치료 동맹도 강하게 만든다. 이러한 접근은 무의식적인 부정적 전이에 도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밑으로 숨어버리게 하며
비분석적이고 지지적인 방법으로만 내담자의 작업 관계를 강하게 하고자 기대하는 것과 대비된다. 둘째, 치료자가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는 전이 자료를 다루는 데 매우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중립성을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자의 개입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하여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덧붙여 필자의 방법은 내담자 쪽에서 심리치료 작업에 동참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내담자가 그런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의 전의적 의미를 해석한다. 치료 시간에 내담자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심리치료 작업의 장기적 효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 특히 내담자가 치료 시간 사이에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효과에 더 그렇다. 이번에 여기서 작업 동맹이나 치료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작업 동맹이나 치료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에 전이 해석을 통해서 초기 단계부터 해석적인 접근을 해야만 치료 동맹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컴버그의 희망사항인데 내담자에 따라서 치료 동맹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내담자도 얼마든지 있겠죠. 이런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것, 전이의 해석을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이 내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컴버그 얘기대로 이런 해석적인 접근을 했을 때 이분들이 자기가 거부당한다거나 공격당한다고 느끼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컴버그가 알아요. 알지만 본인은 치료동맹이나 작업동맹에 장기적으로 치료하려면 결국 이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전이 해석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저항이 심한데 이 저항이 심한 상태에서 해석은 하겠다.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순수하게 이런 해석에 순응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직 준비 안 된 분들은 입원을 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납병원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구조화를 해서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치료하겠다는 게 지금 컴버그의 입장이 되겠죠. 이은숙님,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됐습니다만 이 컴버그의 입장을 임상가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잠깐 나누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저는 사실 이런 컴버그식의 상담을 해본 적이 없지요. 성인 ADHD들의 어떤 독특한 측면은 공존 질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안과 우울이에요. 그리고 성인 ADHD에서 가장 난이도가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충동성과 산만함, 주의 산만이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약물 치료를 하면서 정신 치료를 하는 거가 맞아요. 약간 성격 문제가 있는 좀 히스테릭하고 연극성인 이런 분들은 되게 피상적이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회피하고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접근이 안 맥힌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저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나는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해요.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남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분이 그 얘기 이런 식의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라고 호소한 게 이전에도 있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그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치료 진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드러내고 선생님 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어떤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날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이분이 약간 자기를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어갖고 너무나 이렇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입담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오리지널 연극성 성격 장애에 가까워요. 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그 네. 현실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에 지지를 좀 해줬는데, 어쨌든 이런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약간 이런 보더라인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상담자는 곤혹스럽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그때 이 아이의 히어앤 나우를 했는데 내가 굉장히 무가치해지는 느낌을 같은 받았어요. 느낌인데 이때 현대정신분석의 접근은 이게 이분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굉장히 이분을 격려하고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언제든지 이런 부정적인 내가 틀림없이 선생님이 얘기한 걸로 봐서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됐겠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좀 잘 알면은 선생님을 좀 잘 도울 텐데 선생님 생각은 내가 무엇을 개선하면 지금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을 긍정해 주면서 이 사람을 슈퍼바이저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그래, 하는 남자. 그래. 저 지금 거의 5년째 돼가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내심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분을 내가 홀딩하고 있다는 게 그 완만한 시간,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성장하는데. 네, 그런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혼란을 통합하려고 나는 나름대로 애썼더니 난리가 났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 환자. 예.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새추름 해갖고 공감 못 해주는 상담자가 상담자냐고 이렇게 욕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시 복귀했다가 난리가 네, 도대체 난리가 나요. 그동안 내가 몇 년을 얘기했는데 당신은 엉뚱한 얘기 하는다고 그때 공개가 나와요. 아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컴플레인한 그 내담자 엄마도 바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통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구도 지금 누군가가 좀 들어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엄마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잡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엄마들이 무시무시한 엄마들이 이 모성 컴플렉스를 아들한테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이해하게 됐고 어쨌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성성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엄마 밑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잘 이렇게 케어하고 안아주고 지지를 하니까 얘는 이게 뭔지 모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엄마 말고 이 엄마한테 지금 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 봤는데 아무 소리도 우리 아들이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번 주 간대더라고. 근데 여기에 뭔가 묘한 시기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환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환자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액팅아웃 하지 않도록 하는 거가 환자 돌보는 것만큼 어려우고요, 사실은. 그렇죠. 가족들의 액팅아웃이 문제예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한 학기 공부하면서 여러분 느끼신 것 좀 소감 나누시고 다음 학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의견들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컴버그나 이쪽 보더라인 쪽에 관련된 책은 정말 이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구나.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근데 어째 이렇게 글들로 이것들을 옮겼다냐 이러면서 존경에 마지 않고 또 임상하면서 너무나 힘든 것들을 이런 이 원전을 읽으면서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저는 이거 융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근데 융뿐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설명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철길을 이제 보거든요. 철길은 기차가 이렇게 모노레일이 아니고 그냥 일반 기차라 그러면은 이게 레일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잘 굴러가게 하려면 두 개를 동시에 설명을 해야지 굴러가는데 이 두 개는 따로 돼 있거든요. 하나를 합치면 안 되고 그냥 연결고리가 있을 뿐이지 따로 있는 건데 이거를 설명할 때 두 개를 동시에 못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마디가 어느 마디냐에 따라 가지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덤성덤성 있게 가는 걸로 느껴지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체적인 구조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게 같이 있어야 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를 설명할 때 따로 나눠서 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했고, 그 구간 전체를 다 설명 못 하니까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니까 딱 그게 쌍으로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이게 뭐 모순되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융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야기하면은 이게 어떻게 평행하고 있는지를 자꾸 이제 보는데 많은 경우에는 학자 자기도 그거를 이게 평행하고 가고 있다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자꾸 어떻게든 설명해 가지고 자꾸 이게 직선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애를 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실질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이제 혼란스럽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 혼란해서 혼란한 건지 아니면 같이 존재하는 거를 동시에 인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란해진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통합적이라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있는 전체를 갖다가 그냥 구조로서 딱 보는 게 통합이라 한다면은 분열이라 그런 것은 전체가 있는 거를 한쪽 면만 자꾸 보면서 이것과 이거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자꾸 취급해 버리니까 분열이 일어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랄까 이게 전체적인 거를다가 차원을 이렇게 돌려서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라 그러면은 이 모양인지 이 모양인지 그거는 우리가 한 번에 다 못 보기 때문에 결국은 볼 수 있는 건 한쪽 면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통합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컨버거도 보면은 이 해석이라는 말을 할 때 말로 하는 해석이 있고 속으로 하는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근데 컨버거는 말로 할 해석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할 해석을 갖다가 다 그냥 말을 글로 적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들었어요. 느낌 있죠. 예. 예. 그래서 해석을 안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가 맞기 때문에 해석은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라 뜻은 아닌데 컨버거는 말해야 되는 것처럼 막 적어놔 버렸다는 이제 그 구별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컨버거 말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스스로 이거는 말해야 되고 이건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신 없게 판단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아주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자들마다 글을 쓰는 방식이 각각 다른데 그걸 우리가 그냥 다 그대로 소화해내기가 쉽지는 않죠. 각자 고유한 방식들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융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헬이라는 얘기, 디소시에이션이라는 얘기, 분열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컨버가 하고 있는데 융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헬이 모습 같이 저한테도 느껴져요. 여러 가지 컴플렉스 얘기를 하는데 모션 컴플렉스, 애니마, 애니무스, 셀프, 아키타입. 근데 또 아키타입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아키타입.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통합의 개념으로 뭐라고 할까 아우러진다고 하기보다 어느 하나 얘기했다가 그거 하나가 별개의 세계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스스로도 이게 해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계 속에서 전체적인 스트럭처는 잘 나오지 않고 어느 한 개념, 하나의 컴플렉스 중심으로 계속 얘기하면 그 하나의 컴플렉스 가지고 세상 모든 얘기를 그 컴플렉스 연결시켜서 해버리니까 너무 또 이게 비대해진단 말이에요. 그 컴플렉스 하나가. 그러면 모든 것을 그 컴플렉스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해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조금 어쨌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말로서 말이 많다가 자꾸
실체를 놓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게 논리의 비약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 논리의 비약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그거 완전히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은 비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막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그래서 서양 철학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유무론으로 나오니까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은 모든 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게 양극단, 그러니까 음이냐 양이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음이고 어느 정도의 양이냐의 문제인데, 마치 양과 음으로 대극으로만 이렇게 실제 있는 것은 그 완전한 양도 없고 양전한 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 중간이 있을 뿐인데, 마치 이 음과 양이 항상 대극인 것처럼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실의 세계를 잘 포착해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게 그 물리에서도 왜 그 원자가 존재하는 방식이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초급 물리에서는 핵과 전자 몇 개 이렇게 그리는데, 나중에 되면은 그거를 그 전자의 모양이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구름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전자가 어디에 있을 것은 몇 개가 있지만 그게 거기에 있을 것은 확률로 표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핵도 안 보이고 전자에 의한 구름으로, 그것도 경계선도 모호한 무언가는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질의 원리도 그러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자꾸 명확하게 보고 그걸 숫자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하고 나니까 원래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원래 걸 파악하려니까 숫자로 말하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게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는 그러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분법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니까 우리 동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한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들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양의 이분법 속에 우리도 지금 빠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음 학기에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그걸 어떤 우리 종교적인 이해라고만 보지 말고 사상적으로 우리의 사유 방식이 한 차원을 더 넓혀야만 이 태양의 이분법으로 벗어나서 어떤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일종의 좀 약간 초월적인 의미처럼 다가왔어요. 예.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우리가 초월이라고 몰랐던, 하는 게 실제 없는 세계가 아니라 예, 예. 가장 원형적인 세계. 근데 그렇죠, 그렇죠, 융이 얘기하는 그렇죠. 그 원형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융이 얘기하는 것은 이 원형은 뭐가 있는 세계인데 묘하게 네네. 동양적인 것을 가져오면서 그건 형태만 있지 실제 내용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무의 개념이 상당히 들어가 있긴 하는데, 동양 사람이 얘기하는 무는 철저한 무예요. 그러니까 양과 음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이전의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 그게 우리의 마음의 근본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불안이 있지만 그 근본자리로 회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통합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어떤 굉장히 과학적인 태도가 동양 사상 속에 숨어 있다고 보여요. 어떤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 과학이라고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그 펼쳐지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떤 양자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빅뱅이 있기 전에 뭐였냐 묻는다면, 빅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서 뭔가가 생겨나서 인과가 생겨나서 물질이 자꾸 만들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그 뒤에 이러저러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유현상이 일어나고 밤새 무슨 생각이 오고 가는데 그 이전 상태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지점을 동양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그 생각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 모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구름이라고 본다면 이거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원자의 가장 깊은 것을 또 그림으로 그릴 수 없고 그건 그냥 뭔가 미정인 상태고
확률로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인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확률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거보다 그 이전의 상태, 말하자면 내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 어떠면은 천지가 분리되기 이전 상태, 음과 양이 나눠지기 이전 상태, 그 어떤 대극이 있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이 유무의 세계나 음양의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의 세계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동양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서양보다 한 차원 높은 어떤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익힌다고 한다면 어쩌면 서양 학문을 우리가 배우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동양의 사상이 이제 무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동양적인 거는 말을 하지 않아야지 아는 건데, 근데 서양에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숫자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언어의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없이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보면 무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원형이라도 할 수 있고 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비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죠. 네, 그걸 이해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는 겉으로 들어가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거를 이제 대할 수 있는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다가 요즘 그 글을 쓰면은 아주 힘든 게 성경에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 성경을 쓴 분이 그 약간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했는데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 놓고는 뭐 때문에 그 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들었으니까 적어 놓은 건데 그걸 글 쓴 사람이 반응한 거랑 예수님 말씀했는 거랑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진리라 생각하고 그 해석을 주관적인 해석을 갖다가 진리로 가져가 버리니까 도무지 그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빼버리고 그 사람이 본 거는 겉으로 드러난 걸 봤다면은 나는 그 이면의 걸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이야기들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언어, 그 동양적인 생각으로는 도의 세계는 언어가 끊어진 세계라는 얘기,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우리의 사고도 끊어진 세계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렇고 음과 양의 세계가 아닌 그 이전 차원의 세계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래서 불린 문자라고 하는 얘기는 문자로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소금이 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문자로서 우리가 모든 나라의 문자를 다 동원해도 아이에게 소금이 짜다는 것을 언어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소금을 맛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선이라고 어느 분이 설명을 해요. 그 실제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고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문자로 설명을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거죠. 언어로서 표현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임상에서도 우리가 언어로만 자꾸 서양 사람은 계속 해석, 분석 이게 지금 매여 있잖아요. 어째 융이 매여 있는 것이나 컨버그가 매여 있는 것이나 다 해석, 어나리시스 중심이 그 근간에 깔려 있기 때문에 동양은 통합을 기조로 하는데 서양은 분석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느 쪽 접근 방법이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걸 통합해내는 능력이 없이 분석만 계속 하다 보면 시계 분해해 놓고 나중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해석 중심으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을 여러분이 계속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분 분해돼 버려요? 분해돼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부터 이걸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고, 순천 무너집니다. 만약에 그런 앉아서 해석했다가 MBC 나옵니다. MBC 분야 나오죠? 난리 나지?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서양 사람들 얘기는 할 수 있다고 계속 우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컨버그 얘기는 어떤 가까운 게 해석해야 된다고 계속 우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누가 웃으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해했거나 생각이 없거나 그건데 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왜 웃었는지 말을 해라 그러는데 웃은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웃었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그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이 다 경험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도 경험이고. 체험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네. 말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도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라 하는 순간 증명해보라 하는 순간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 돼버리는. 바로 그러니까 부처를 부처라고 하는 순간 부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분리문자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프리에더퍼럴 환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동양적인 어프로치를 하지 않고는 이분들 돌볼 수 없다고 보여요. 언어로 언어만 가지고 이분들을 치료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프리에더퍼럴 환자는.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특징이 보면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랄까 자기가 속에서 뭔가가 불만이 있고 짜증나고 하는데 그걸 누군가 알아줘서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뭔가 말이라든지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뭘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좀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건강하지 못하면은 같이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같이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건강해지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그래요. 예. 들더군요. 우리 유경무 목사님도 오늘 우리 1학기 끝나고 다음 이제 2학기 한 주 쉬고 2학기 들어갈 텐데 그동안 체험하신 거 잠깐 나누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 학기 때 그래도 우리 이은숙 교우님 학우님이 계속 이렇게 임상을 얘기해 주셔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힘드신데 이렇게 그래도 전화로 계속 우리하고 같이 계셔줘서 고마워요. 저는 오히려 이번 학기에는 융은 어차피 혼란스러운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컨버그께 그렇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임상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뭐 다른 학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컨버그께 이상하게 막 너무 혼란스럽고 오히려 그 전에 약간 분열 환자를 들은 누구 다른 분들 거는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컨버그 거는 진짜 뭔 말을 하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상하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저는 싹 이렇게 마음으로 안 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융권은 혼란스럽지만 저는 항상 저 자체도 굉장히 경계선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 네. 자체가 정체성이 뭘까에 대한 의문도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있고 치료사도 아닌 것이 또 모은 것도 아닌 것이 항상 경계에 끼어 있는 사람으로서의 약간 그런 게 항상 저는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융을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그 부분만 보기도 하고 안 들어온 대로 그냥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그냥 머리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이렇게 되는데 컴버그가 이상하게 제가 진짜 경계선 환자가 된 것 같은 정말 근데 어떤 컴버가 우리를 대면시키고 있어 그런지 몰라요. 거기서 막 약간 저항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저항이 이 사람 일어나죠. 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막 마음도 막 일어나고요. 진짜 이상했어요 진짜. 그래도 하기는 다음 학기에도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야죠 뭐. 근데 그게 어떻게 컴버그의 무의식과 독자의 무의식이 만나서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도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융이랑 자꾸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어떨 때는 컴버그가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게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딱딱 단정 지으면서 말을 하니까 이게 왜 이거고 저게 저거냐 이걸 알고 싶은데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다 이렇게 해버리고 이걸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 했는데 정말 그랬는지 자기가 그렇게 본 건지 조차도 구별 안 되는데 다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I don't get it이에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막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융의 이야기를 딱 놓고 융의 그 모함에다가 차라리 컴버그 이야기를 다시 대입시켜 버리니까 그럼 오히려 컴버그 이야기를 약간 좀 모호하게 하고 이거는 이 사람이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 버리니까 차라리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면 제가 계속해서 컴버그 얘기하면서 현대적 심사에 이렇게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분이 모든 게 자기 얘기가 다 그냥 다 옳은 것처럼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얼리티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리얼리티 체크를 같이 해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분의 독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자기가 고집하는 임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꼭 그것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또 교과서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융도 보면은 신화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가져올 때 보면은 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그 신화를 모르는데 자기는 뭐다라고 설명해 버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성경 이야기를 딱 가지고 오면은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융은 자기가 딱 단정을 지어놓고 설명을 쭉 해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도저히 이거는 설명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컴버그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은 저래 누구죠 코헛도 그렇고 보면은 뭔가 이론을 자꾸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단정지어서 말해버리니까 그때가 되면은 저는 막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그냥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얻은 이 상처들을 다음 학기에 우리 한국 사상이나 동양 사상을 가지고 치유해내야 될 지금 상황이 왔어요. 이거 통합해내야 되지. 이분들이 지금 전부 분열돼 있는 이분들의 상태가 우리한테 지금 오염돼 가지고 이분들이 해리돼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염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뿐이 아니고 나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들 여기까지 잘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거짓말 얘기가 되는 것처럼 또 얘기들이 막 달라지고 어떨 때는 또 지나치게 확장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쉽지가 않죠. 네, 뭐 이해 못하게 글 쓴 게 작전 같기도 하고요. 독자들로 하여금 너 무식하지 하고 일부러 느끼게 하려고 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에이 속이 상하면은 이 사람 뭣도 모르고 썼네라고 핀잔을 줘버려야지 오히려 저기 속이 후련하고 책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통째로 다 온전한 것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 야심을 우리가 좀 버리면 좀 편해질 거예요. 어차피 이분들도 애쓰고 있는 거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과도적인 산물이죠.
일정한 특정한 시기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그 이후로 많은 또 이론들이 변천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 얘기를 뭐 다 믿어야 될 교리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